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영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만년필이 서류 위를 스치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그 정막을 간헐적으로 깨뜨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 마치 이 세상을 발 아래 둔 제왕처럼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서류를 넘기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쥐고 있던 보고서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종이 뭉치가 허공에서 흩어지며 비참한 소리를 내고 사방으로 날아갔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이서윤은 마치 석고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쏘아보며 인매를 비틀어 냉소적인 목소리로 다시 작성해 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새벽 3시에 호출되어 지금까지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에게 내리는 지시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였다. 이서윤은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감정의 조각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태영그룹의 회장 강태주의 그림자이자 완벽한 비서실장으로 살아오며 그의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묵묵히 받아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생활이나 감정 따위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여 모두 지워버렸다. 태주는 서윤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일말의 미안함이나 배려심을 느끼기는커녕 그녀의 신속하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 당연하다는 듯 턱을 괴고 시계를 확인하며 다음 스케줄을 읊조렸다. 그에게 이서윤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고성능 인공지능 로봇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녀가 피로를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는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오전 회의를 위해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되었고 태주는 넥타이의 매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짜증 섞인 손짓을 했고 서윤은 즉시 다가가 익숙한 솜씨로 매듭을 고쳐주었다.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태주는 넘볼 수 없는 권위와 야망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포식자 같았고 서윤은 그 포식자의 사냥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숨죽인 초식 동물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권태와 지침이 가라앉아 있었다. 태주는 거울을 통해 서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 시선은 그녀를 통과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데에만 머물렀고 서윤은 씁쓸함을 삼키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시금 그림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직원들의 인사는 태주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음일 뿐이었고 서윤만이 그들의 인사에 목례로 답하며 뒤를 따랐다. 이날 예정된 주주총회는 태영그룹의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기에 회의장 안의 공기는 바늘 하나가 떨어져도 들릴 만큼 무겁고 날카로웠다. 태주는 단상에 올라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서윤은 단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점검하며 태주의 발언에 맞춰 자료 화면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으나 재무팀에서 급하게 전달한 수정된 수익률 도표가 스크린에 띄워진 순간 회의장에 있던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수치의 모순을 지적했고 태주의 말문이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은 명백히 재무팀의 실수였으나 최종 검토 책임자로서 서윤이 그 데이터를 태주의 태블릿에 전송했기에 태주의 분노는 오롯이 그녀를 향하게 되었다. 강태주는 수많은 주주들과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듯 말했으나 고요한 회의장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서윤은 모욕적인 언사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단순히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능력을 비하하고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녀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료를 올린 무능한 비서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의 등에 화살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즉시 올바른 데이터를 찾아 화면에 띄우는 프로다운 대처를 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태주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앞서 걸어갔고 서윤은 그 뒤를 따르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아내야 했다. 태주는 집무실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앉자마자 인터폰을 누르지도 않고 서윤을 향해 소리치며 당장 차가운 커피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방금 전 수백 명 앞에서 겪은 수모로 인해 가슴이 난도질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태주는 그녀의 감정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불쾌해진 기분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자 태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 무심한 손짓 하나가 서윤의 마음속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집무실 문을 닫고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고 오늘은 다름 아닌 그녀의 30번째 생일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은커녕 가족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허무함이 밀려왔다. 강태주라는 남자는 그녀의 청춘과 열정을 땔감으로 삼아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다졌지만 정작 불타버린 재가 되어가는 그녀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는 잔혹한 군주였다. 서윤은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푸석한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의문은 걷잡을 수 없는 회의감으로 번져나갔다. 그날 오후 태주는 외부 미팅을 위해 서윤을 대동하고 고급 호텔 로비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경쟁사 임원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은 태주에게 거칠의 인사를 건네면서도 서윤을 훑어보며 무례한 농담을 던졌다. 태주는 그들의 농담에 불쾌해하거나 서윤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맞장구를 쳤고 서윤은 마치 자신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평가받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태주에게 있어 서윤은 그저 유능하고 외모가 출중하여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장식품이자 도구일 뿐 인격체로서의 존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를 억누르려 했으나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충성심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태주를 펜트하우스에 내려주고 다시 회사로 돌아온 서윤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태주가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 두라고 지시한 개인 자산 목록을 작성하다가 문득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계처럼 곁을 지켰던 시간들이 태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과 오늘 주주총회에서의 모욕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의 방관이 하나로 엮이며 거대한 분노보다는 차가운 체념이 그녀를 감쌌다. 서윤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사직서 양식을 꺼내 들었고 아직 작성하지 않은 빈 종이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생애 처음으로 강태주 없는 삶을 상상해 보았다. 태영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뿜어내는 열기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뒤섞여 눈이 멀어버릴 듯한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 거대한 사교의 장중심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로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이서윤에게 이 파티는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터이자 숨 막히는 감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서윤은 태주의 반발자국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그에게 다가오는 불청객들을 정중하게 차단하거나 태주가 마셔야 할 독한 술을 자연스럽게 가로채 대신 마시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미 빈속에 샴페인과 위스키가 섞여 들어가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는 태주가 돋보일 수 있도록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은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티장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지만 그럴수록 태주의 요구는 더욱 집요하고 배려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질되어 서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태주는 중요한 정계 인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빈잔이 보이자마자 시선조차 주지 않고 손가락을 까딱거렸고 서윤은 그 오만한 신호에 반사적으로 움직여 세 잔을 채워 대령해야 했다. 그녀의 바른굽 높은 하이힐 안에서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고 쉼없이 들이킨 알코올 때문에 머리가 웅웅거렸지만 태주는 그녀가 기계라도 되는 양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옆에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에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피는 것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이미지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태주가 잠시 그룹 원로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느라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서윤은 참을 수 없는 구역질과 현기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소음과 섞인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홀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야외 테라스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볼을 식혀주며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다. 서윤은 난간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어지럽게 흔들려 보였다. 그녀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갉아먹으며 태주의 왕국을 쌓아 올렸지만 정작 자신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공허한 마음뿐이라는 사실에 왈칵 눈물이 솟구치려는 것을 애써 참아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재킷을 걸쳐주었고 놀란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부드러운 인상의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태영그룹의 신사옥 설계를 맡아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태주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천재 건축가 한민우였고 서윤은 당황하여 급히 재킷을 벗어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하며 지금 그 옷을 벗으면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정중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태주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배려와 온기가 담겨 있어 서윤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민우는 태영그룹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아닌 이서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대하는 태도로 그녀가 괜찮은지 물어왔고 그 낯선 친절함에 서윤의 경계심은 눈 녹듯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파티장보다는 이곳의 공기가 훨씬 낫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그의 소탈하고 유머러스한 화법은 서윤의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그는 서윤이 무리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주머니에서 따뜻한 꿀물 음료를 꺼내 건넸고 그것은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 서윤에게는 그 어떤 고급 샴페인보다 귀하고 달콤하게 느껴졌다. 서윤은 캔을 쥐고 있는 민우의 손을 바라보며
태주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남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고, 민우는 그녀의 침묵을 편안하게 기다려주며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즈니스적인 계산이나 상하 관계가 아닌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잔잔한 교류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서윤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민우는 서윤이 과거에 건축 잡지에 기고했던 짧은 에세이를 기억하고 있다며 그녀의 감수성과 문장력을 칭찬했고, 이는 서윤조차 잊고 있었던 자신의 소중한 일면을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회장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민우가 태주를 묘사하며 짓궂지만 악에 없는 농담을 던지자 서윤은 참지 못하고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이내 그 웃음은 환하고 맑은 미소로 번져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강태주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장해제된 진짜 이서윤의 미소였고, 달빛 아래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한편 연회장 안에서 대화를 마치고 돌아선 강태주는 자신의 빈잔을 채워줄 서윤이 보이지 않자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시선으로 장내를 훑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고,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듯한 불쾌감을 느끼며 거칠게 발걸음을 옮겼다. 직원들에게 물어 테라스 쪽으로 향한 태주는 투명한 유리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부려먹던 무표정한 인형 같은 여자가 경쟁자인 한민우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태주의 뇌리에 강렬한 충격을 가하며 사고 회로를 정지시켰다. 태주는 멍하니 그 장면을 응시하다가 이내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고 시커먼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상사의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침범당한 수컷의 본능적인 적개심이었다. 서윤이 자신에게는 늘 차갑고 딱딱한 비즈니스적인 가면만을 보여주면서 감히 다른 남자에게 저토록 무방비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다. 태주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으며 맹수처럼 번득였고,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의 스템이 부러질 듯 위태롭게 떨렸다. 그는 저 미소가 오직 자신에게만 허락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삐뚤어진 소유욕에 사로잡혔고, 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류를 당장이라도 박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유리문 너머로 민우가 서윤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려 손을 뻗는 순간 태주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그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며 테라스로 난입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태주에게 쏠렸지만, 태주는 민우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오직 서윤만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서윤은 태주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미소를 거두고 다시금 딱딱한 비서의 표정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미 태주의 눈에 각인된 잔상을 지우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태주는 성큼성큼 다가가 서윤의 손목을 부러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고,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악력과 떨림은 그가 지금 얼마나 이성을 잃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태주는 민우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네려는 것조차 무시한 채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거칠게 끌어당기며 낳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업무 시간에 어디서 잡담을 하고 있냐고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손목의 통증보다 태주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광기에 공포를 느꼈으나, 민우는 물러서지 않고 태주의 무례함을 지적하며 서윤을 놓아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맞섰다.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태주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 비서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남의 물건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일갈했다. 태주는 서윤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연회장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우의 눈빛 또한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랜드 볼룸에서의 소동이 있은 다음 날 태영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으며 직원들은 강태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다녔다. 태주는 아침부터 이서윤을 호출하여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가리키며 지난 3년간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의 세부 지출 내역을 오늘 안으로 재검토하여 보고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 방대한 양이었으나 태주는 서윤이 한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압박했다. 서윤은 태주의 의도가 업무적인 필요가 아니라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유치한 괴롭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묵묵히 서류 더미를 안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태주는 서윤이 당황하거나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그녀가 로봇처럼 순응하자 오히려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그녀의 침착함이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폰을 수시로 눌러 커피의 온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볼펜의 위치가 거슬린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서윤을 집무실로 불러들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들었다. 서윤이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태주는 어젯밤 테라스에서 한민우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왜 자신에게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지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그의 질투는 이제 집착을 넘어선 병적인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서윤을 자신의 시야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태주는 서윤에게 외부 식사는 금지라고 통보하며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업무를 계속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그녀가 혹시라도 밖에서 한민우와 마주칠까 봐 원천 봉쇄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었다. 서윤은 퍽퍽한 샌드위치를 씹어 삼키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지난 5년간 태주를 위해 바쳐온 청춘이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주는 그녀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이 되는지 자신의 점심 약속을 위해 자리를 비웠지만 서윤에게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잊지 않았다. 서윤은 핸드폰을 들어 태주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다가 문득 자신이 회사의 핵심 인재가 아니라 전자발찌를 찬 죄수와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오후가 되자 태주는 한술 더 떠 보안팀을 시켜 서윤의 업무용 메일과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했고 경쟁사와의 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녀와 한민우의 접촉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서윤은 전산팀 직원으로부터 조심스러운 귀띔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보다는 태주라는 남자의 바닥을 확인한 것 같은 서늘한 경멸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프라이버시조차 짓밟으며 소유물 취급하는 태도는 그녀가 그동안 지켜왔던 마지막 충성심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서윤은 모니터 화면 귀퉁이에 떠있는 감시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바라보며 입가에 씁쓸한 냉소를 띄었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던 중 서윤의 개인 휴대폰으로 짧은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도착해 있었는데 내용을 확인한 서윤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것은 한민우가 보낸 메시지로 어젯밤의 일이 걱정되어 연락했다는 정중한 안부와 함께 혹시 괜찮다면 잠시 통화할 수 있냐는 조심스러운 물음이 담겨 있었다. 평소에 서윤이라면 태주의 지시를 따라 무시하거나 삭제했을 테지만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는 업무용 메신저 대신 사적인 영역인 자신의 휴대폰을 쥐고 잠시 고민에 잠겼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태주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고 텅 빈 회장석은 그녀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반항심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되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층계참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금기시되었던 선을 넘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우의 목소리는 태주의 날선 고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우는 태주가 그녀를 난폭하게 끌고 갔던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고 서윤은 그 다정한 위로에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민우는 더 묻지 않고 침묵으로 그녀를 다독여주며 서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통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서윤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공허했던 동공에는 생기가 돌았고 체념으로 굳어있던 인매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지시한 과거의 영수증들을 정리하는 대신 컴퓨터의 보안 폴더를 열어 그동안 자신이 정리해두었던 인수인계 파일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태주가 그녀를 올가매려 할수록 서윤은 역설적으로 자유를 향한 갈망을 키워나갔고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곳을 가장 완벽하게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만이 가득 찼다. 그녀는 태주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사직서 파일을 바탕화면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 내용을 수정하며 마지막 문장을 다듬었다. 늦은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태주는 서윤이 자리에 얌전히 앉아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와 책상을 툭툭 쳤다. 그는 서윤이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짐짓 여유로운 척 그녀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서윤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시선도 주지 않고 오늘은 몸살 기운이 있어 야근은 어렵겠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태주는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황하여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감히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는 예전의 비서가 아니었다. 태주는 서윤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며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고 아픈 건 내 사정이고 일은 끝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주를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냉정과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어 태주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알겠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종은 태주가 알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태주만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태주가 집무실로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고 태주가 준 카드와 법인 차량키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며 무언의 이별을 준비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서윤은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한강공원으로 향해 벤치에 앉아 강물에 비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태주가 없는 세상은 두렵기도 했지만 민우가 보여준 따뜻함은 그녀에게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민우에게 내일 점심에 잠깐 만날 수 있겠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태주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답장은 즉시 도착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확인한 서유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해방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출근하자마자 서윤의 책상이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위화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그녀를 호출했다.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려왔지만 태주는 커피 맛이 평소와 다르다며 트집을 잡고 컵을 밀어내며 그녀의 신경을 긁으려 애썼다. 그러나 서윤은 죄송하다는 영혼 없는 사과만 남긴 채 묵묵히 깨진 컵 조각을 치웠고, 그 모습에서 태주는 그녀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서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오늘 예정된 모든 미팅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집무실에서 자신과 함께 서류 작업을 하자고 억지를 부렸지만 서윤은 이미 점심시간에 민우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태주가 잠시 통화를 하는 틈을 타 재킷을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고, 그 미소는 서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고, 민우는 서윤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하며 맛있는 음식을 권하고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서윤은 태주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숨 쉴 구멍을 찾은 듯 민우와의 대화에 빠져들었고, 잠시나마 자신이 태영그룹의 비서가 아니라 평범한 여자 이서윤으로 돌아간 것 같은 행복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창밖으로 태주의 차가 급정거하며 멈춰서는 모습이 보였고, 차에서 내린 태주가 무서운 기세로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태주는 보안팀을 통해 서윤의 위치를 추적하여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악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민우는 침착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태주와 맞설 준비를 했고,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태주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서윤의 이름을 고함치듯 불렀을 때 서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하고 태주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레스토랑의 정막을 깨뜨리며 난입한 강태주의 모습은 마치 지옥 불길 속에서 걸어나온 아수라와 같았고, 그의 등 뒤로 따라 들어온 보안팀 요원들이 입구를 차단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 식사를 즐기던 손님들은 비명을 삼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한민우가 이서윤의 앞을 막아서는 것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경멸 어린 웃음을 흘렸는데, 그 웃음에는 경쟁자에 대한 적개심을 넘어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댄 도둑을 향한 맹목적인 사리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고, 그 소리에 놀란 서윤이 어깨를 움츠리자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당기며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근무 시간에 경쟁사 놈과 놀아나느냐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민우가 태주의 손을 저지하려 했으나 태주는 민우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이것은 태영그룹 내부의 문제이니 외부인은 꺼지라고 소리쳤고, 그 광경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회장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천박하고 폭력적이었다. 이서윤은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어 민우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민우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손을 거두고 태주를 향해 회사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젖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태주는 그녀가 순순히 따라 나서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민우를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린 뒤 서윤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태주의 소나기 힘은 풀리지 않았고 서윤은 손목이 부서질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민우의 안타까운 표정을 눈에 담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마음속으로 건넸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운전석의 비서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살벌한 분위기를 훔쳐보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태주는 서윤을 옆에 앉혀두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창밖만을 응시했다. 태영그룹 본사로 돌아오는 내내 태주는 서윤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폭언보다 더 무거운 압박감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제 곧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다.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직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을 앞세워 집무실로 밀어넣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억눌러 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태주는 서윤에게 삿대질을 하며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고함을 질렀고 내가 너를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감히 뒤에서 딴 주머니를 차고 배신을 때리냐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냈다. 그는 서윤이 민우와 만난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보를 팔아넘기거나 자신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하며 자신의 편집증적인 의심을 사실인 양 확정짓고 그녀를 몰아세웠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위에 꼿꼿이 서서 태주의 폭언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예전 같으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타이밍에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그런 태도에 당황하여 잠시 말을 멈췄으나 이내 그것을 반항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격분하여 서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어디서 그런 건방진 눈빛을 배웠냐고 윽박질렀다. 서윤은 태주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치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고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흰 봉투를 꺼내 태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수정하고 또 수정했던 사직서였고 그 봉투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정지했다. 태주는 그 봉투의 정체를 직감했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이게 무슨 유치한 시위냐고 비꼬았다. 강태주는 사직서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서윤을 노려보며 네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고 물었고 내 승인 없이는 너는 이 회사에서 발 한 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냐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서윤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 사직서가 단순히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투정이나 연봉 협상을 위한 쇼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태주는 비소 섞인 목소리로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조롱하며 너를 받아줄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을 것 같냐고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는 이 바닥에서 매장될 것이라고 잔인하게 협박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협박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태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처연하고도 자유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회장님이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지만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유는 지난 5년간 자신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회장님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야 했던 일,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링거를 꽂은 채 복귀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치는 진실을 담고 있어 태주의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서유는 당신은 나를 최고의 비서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나를 가장 편리한 소모품으로 여겼을 뿐이며 내 영혼이 말라비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했다고. 당신은 괴물이고 나는 그 괴물을 살찌운 먹이였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태주는 서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서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고 그녀를 신뢰했기에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합리화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서윤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태주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사직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어버리며 누가 마음대로 그만두냐고 너는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죽어도 내 옆에서 죽어야 한다고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눈처럼 허공을 맴돌다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서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고 그녀는 이미 전산으로 사직 처리를 신청했으며 인수인계 파일은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서윤은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벗어 찢어진 사직서 위에 내려놓았고 태주가 선물해 주었던 고급 만년필과 법인카드, 차키까지 하나씩 꺼내어 책상 위에 정렬했다. 그 물건들이 하나씩 책상 위에 놓일 때마다 태주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억지로 물건들을 다시 쥐어주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뒤로 빼며 이제 이 물건들은 제게 족쇄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태주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치밀어 오르는 공포감에 휩싸여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며 그래, 어디 한번 나가보라고 네가 내 그늘 없이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겠다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윤은 태주의 악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독했던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분을 만나 성공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례적인 말을 남기고 뒤를 돌아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당장 멈추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서윤이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순간 태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을 환청으로 들었고 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복도의 빛고 속으로 서윤이 사라지자 집무실은 견딜 수 없는 정적에 잠식되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강태주는 텅 빈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방금 전까지 서윤이 서 있던 자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과 차키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책상을 발로 걷어찼지만 돌아오는 것은 발끝의 통증과 더 깊은 공허함뿐이었다. 태주는 비서실로 인터폰을 연결해 서윤을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그녀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게임에서 완패했음을, 그리고 자신이 서윤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태주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지난 5년간 서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타주던 커피의 향기, 서류를 넘길 때의 사각거리는 소리, 자신의 넥타이를 매주던 섬세한 손길,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민우를 향해 보여주었던 그 환한 미소가 뇌리에 밝혀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고, 이제는 영원히 그 미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강태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것을 깨달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한편 건물을 빠져나온 서유는 회전문을 통과하며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이토록 달콤하다는 것에 전율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는데, 핸드폰이 끊임없이 진동하며 태주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원을 끄고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택시에 올라타 목적지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더 이상 회색빛 감옥이 아닌 다채로운 색깔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비서도 아닌 이서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에게 가기 위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태주의 집무실에서는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태주만이 홀로 남아 술병을 비우며 서윤의 빈자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취기에 젖어 헛것을 보기도 했는데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와 "회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라고 묻는 환영에 손을 뻗었다가 허공을 휘젓고는 비참하게 웃었다. 태주는 깨진 유리잔 조각을 손에 쥐고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그것은 서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끌어다 놓겠다는 더욱 왜곡되고 위험한 집착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서윤이 갈 곳을 모두 막아버리고 결국 제 발로 기어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악독한 계획을 세우며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태영그룹의 분위기는 초상집과 다름없었는데, 회장의 비서실장이 하루아침에 공석이 되자 모든 업무 결제 라인이 마비되었고, 태주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다. 새로 배정된 비서들은 태주의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떨었고, 커피 온도가 1도만 달라도 재떨이가 날아다니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서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태주는 서윤이 작성해둔 인수인계 파일을 열어보았지만 그 꼼꼼하고 완벽한 문서들을 볼수록 그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져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결국 비서실장 채용을 전면 중단시키고 인사팀장을 불러 당장 이서윤의 집 주소와 가족관계, 그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해오라고 쥐잡듯이 닥달했다. 서윤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지 않은 채 미리 사두었던 소설책을 읽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흠칫 놀라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인터폰 화면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지만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태주가 보낸 감시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숨을 죽였다. 문 밖에서는 잠시 인기척이 느껴지다가 사라졌지만 서윤은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태주가 자신을 가만히 놔둘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했다. 그 시각 태주는 정보팀으로부터 서윤이 현재 집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녀를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유일하게 미소를 보여주었던 남자 한민우를 타겟으로 삼는 것이었다. 태주는 민우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자금줄을 끊고 건축 심의를 방해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면 서윤이 제 발로 자신을 찾아와 애원할 것이라는 비열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민우의 사무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하라고 지시하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이서윤이 떠난 후 태영그룹 회장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황량하게 변해버렸고, 그곳을 지키는 강태주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다. 새로 채용된 수석비서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주의 까다로운 취향과 변덕스러운 업무 스타일을 전혀 맞추지 못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성을 들어야 했고, 결제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태주는 자신이 찾던 만년필이 제 자리에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비서실 전체를 뒤집어 놓았는데, 사실 그 만년필은 서윤이 매일 아침 닦아서 서랍 두 번째 칸에 넣어두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도 그 규칙을 알지 못했다. 그는 넥타이를 맬 때마다 목을 조여오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쓴맛에 인상을 찌푸리며 컵을 밀어내기 일쑤였다. 강태주의 완벽했던 제국은 이서윤이라는 단 하나의 축이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광기 어린 업무 지시를 내리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태주는 밤늦게까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서윤이 남기고 건인수 인계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자신의 식습관부터 사소한 버릇, 그리고 기분 변화에 따른 대처법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어루만지며 서윤이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은 감사함이 아닌 지독한 상실감과 후회로 변질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단순히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가 아니라 태주라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반쪽과도 같았으며, 그녀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태주는 술에 취해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이서윤을 당장 연결하라고 소리치다가 수화기 너머의 침묵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는 비참하게 전화를 끊었다. 반면 회사를 떠난 서윤의 삶은 태주가 겪고 있는 지옥과는 정반대로 평온하고 따뜻한 색채로 채워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며 잃어버렸던 미각과 여유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민우는 바쁜 일정 중에도 매일 그녀를 찾아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관람하며 그녀가 회사라는 감옥 밖의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고, 서윤은 그의 곁에서 점차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진심으로 웃는 법을 배워갔다. 민우는 서윤에게 자신의 건축 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일해줄 것을 제안하며 그녀의 안목과 능력을 높이 샀고, 서윤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일을 선택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녀가 민우의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며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생기가 넘쳤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우의 눈에는 꿀이 떨어질 듯한 애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은 태주가 심어놓은 감시자들을 통해 고스란히 태주의 책상 위로 보고되었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과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민우의 모습은 태주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태주는 사진을 구겨버리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고, 자신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두 사람이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한민우의 건축사무소가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시했고 금융권 인맥을 동원해 자금주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태주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민우를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서윤이 기댈 곳을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제발로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잔혹한 계획을 실행해 옮겼다. 태영그룹의 압력이 시작되자 민우의 사무소는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는데 계약되어 있던 자재 공급업체들이 일제히 납품을 거부하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민우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서윤이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업계에 퍼진 소문은 금세 서윤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태주의 지심을 알아차렸다. 서윤은 민우의 사무실로 달려가 엉망이 된 상황을 목격하고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민우는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키며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태주의 횡포를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민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태주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서윤은 민우에게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태영그룹으로 향하려 했으나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리며 그 위험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서윤은 비서 시절의 유니폼이 아닌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으며 지금 가는 것은 굴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로서 정당한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수동적인 비서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의 그것이었고 민우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태영그룹 본사로 향했고 서윤은 익숙하지만 낯선 로비를 지나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으며 심호흡을 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서자 소파에 기대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강태주는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뒤따라 들어오는 민우를 보고는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태주는 서윤을 향해 결국 제 발로 기어들어올 줄 알았다며 비아냥거렸지만 서윤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그를 응시하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건실한 기업을 탄압하는 것은 태영그룹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차갑게 지적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태주를 내려다보는 듯한 기백이 서려 있어 태주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내가 지금 내 앞에서 설교를 하러 왔냐고 소리쳤고 민우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자식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옆으로 돌아오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한민우는 태주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비겁한 짓을 멈추라고 일갈했고 당신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집착이 서윤 씨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똑똑히 알라고 충고했다. 태주는 민우의 말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냐고 고함을 질렀고 재떨이는 아슬아슬하게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서윤은 파편이 튀는 상황에서도 눈을 감지 않고 태주에게 다가가 책상을 짚으며 당신이 민우 씨 회사를 망가뜨린다면 나 또한 내가 알고 있는 태영그룹의 모든 치부를 세상에 공개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그것은 지난 5년간 태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비서실장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경고이자 태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였다. 강태주는 서윤의 입에서 나온 협박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는데 자신이 키운 충견이 주인을 물어뜯으려 한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동시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서윤의 눈에서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려는 전사의 눈빛을 읽었고 그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묘한 정복욕을 자극하며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네가 정말 나를 파멸시킬 수 있을 것 같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서윤은 그의 손길을 쳐내며 나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켜보던 민우는 언제라도 태주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노크도 없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고 태주가 고함을 치려는 순간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태주와 서윤 그리고 민우는 동시에 굳어버렸고 태주는 이것이 서윤의 짓이냐고 묻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서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은 서윤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으며 사실 태영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반대파 임원들이 태주가 서윤 문제로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기습적으로 터뜨린 비리 제보 때문이었다. 로비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하고 있었고 회장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주는 순식간에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서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이는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윤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뒷문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했었고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부재로 인한 태주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했다. 민우는 서윤의 팔을 잡고 지금은 피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서윤은 태주가 무너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수사관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 태영그룹의 운명과 세 사람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압수수색의 여파로 태영그룹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언론은 강태주 회장의 경영 비리와 사생활 논란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태주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윤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치장 안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이 서윤을 되찾기 위해 벌였던 일들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자조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서윤을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부를 수 있는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도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우와 함께 무사히 회사를 빠져나온 서윤은 뉴스를 통해 태주의 몰락을 지켜보며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태영그룹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태주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를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우는 서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그녀가 아직 태주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닫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복수인지 아니면 태주라는 인간의 진정한 갱생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며칠 후 태영그룹 반대파 세력은 태주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서윤에게 은밀하게 접촉해왔고 그들은 서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장부를 넘겨주면 거액의 보상금과 함께 민우의 회사를 살려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서윤은 그들과 마주 앉아 거래 조건을 들으며 이들이야말로 태주보다 더 교활하고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을 간파했고 태주가 비록 오만하고 독선적이지만 최소한 기업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을 상기했다.
그녀는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서윤을 납치해서라도 장부를 뺏으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던 서윤의 뒤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따라붙었고 그녀의 운명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어두운 골목길을 가로막은 검은색 승합차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그녀는 핸드백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역 깡패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순식간에 제압당해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차 안에는 태영그룹 내에서 강태주를 축출하려던 반대파 세력의 하수인인 김 전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그는 서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장부의 행방을 대라며 협박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들은 서윤의 손목을 끈으로 묶고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운 뒤 어딘가로 차를 급출발시켰으며 공포와 멀미가 뒤섞인 어둠 속에서 서윤은 오직 강태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시각 강태주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단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무심코 영상을 재생한 태주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는데 화면 속에는 낡은 창고 의자에 묶여있는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들은 태주에게 경찰에 알리지 말고 혼자서 비밀 장부 원본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오지 않으면 서윤을 처리하겠다는 짧고 섬뜩한 경고를 남겼다. 태주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며 고함을 질렀고 변호사들이 그를 말리며 지금 나가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태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강태주는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낸 뒤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고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태영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도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자신의 안위조차도 안중에 없었고 오직 서윤이 잘못되면 세상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집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이 납치된 장소가 과거 태영그룹이 개발하려다 중단된 외곽의 폐공장임을 직감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속도계의 바늘을 꺾어버릴 듯 가속했다. 폐공장에 도착한 태주는 차를 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닫힌 철제 셔터를 들이받으며 요란한 굉음과 함께 내부로 진입했고 차 앞부분이 찌그러지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고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태주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공장 안을 쏘아보았고 그곳에는 김 전무와 10여 명의 건달들이 서윤을 둘러싸고 있었다. 서윤은 태주의 등장에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 물려진 재갈 때문에 으붑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고 태주의 피투성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 전무는 태주의 몰골을 보며 박수를 치며 조소했고 빈손으로 온 것을 확인하자 놈들을 시켜 태주를 린치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태주는 달려드는 사내들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평소 격투기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몽둥이가 그의 등을 내리치고 주먹이 복부에 꽂힐 때마다 태주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직 서윤이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전진했다. 그는 자신이 맞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서윤에게 닿기 위해 피를 토하며 싸웠고 그 처절한 모습은 지켜보던 건달들조차 질리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서유는 태주가 자신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비명을 질렀고 묶인 밧줄을 풀기 위해 손목이 까지도록 몸부림쳤다. 마침내 놈들을 뚫고 서윤의 앞까지 도달한 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피 묻은 손으로 서윤의 뺨을 감싸 쥐었고 괜찮냐는 눈빛을 보냈는데 그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순수한 걱정과 사랑 그 자체였다. 태주는 서윤의 입에 물려진 재갈을 풀어주었고 서윤은 울음을 터뜨리며 왜 왔냐고 바보같이 왜 혼자 왔냐고 소리쳤지만 태주는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너 없이는 나도 없으니까라고 작게 속삭였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5년간의 애증과 오해를 뛰어넘는 깊은 감정의 파동이 흘렀고 서윤은 이 남자가 자신을 지배하려던 폭군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한 남자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분노한 김전무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태주의 뒤통수를 노리며 살기 등등하게 달려들었고 이를 먼저 발견한 서윤이 태주를 밀쳐내려 했다. 그러나 태주는 반사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안으며 등을 돌려 김전무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둔탁한 타격음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태주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고 척추가 부러질 듯한 충격에 그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서윤을 놓지 않고 그녀를 보호했다. 김전무는 태주가 쓰러지지 않자 당황하여 한 번 더 가격하려 했으나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한민우가 서윤의 납치 사실을 눈치채고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고 경찰들의 진입으로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김 전무와 일당들은 저항하다가 제압당의 수갑을 차게 되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서윤은 품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태주를 부둥켜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태주의 등은 이미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태주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울부짖었지만 태주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다. 태주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울고 있는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고 그것은 지난 5년간 서윤에게 주었던 상처와 모욕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에 대한 뼈저린 참회였다. 그는 서윤이 다른 남자에게 웃어주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던 공포였음을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서윤은 태주의 가슴에 귀를 대고 약해져가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오열했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태주를 들것에 실을 때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태주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서윤은 앰뷸런스에 동승하여 그의 핏기 없는 손을 꼭 잡고 제발 죽지 말라고 기도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태주의 바이탈 신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태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태주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앞에서 태주라는 거대한 세상이 꺼져가는 것을 목격하며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수술실로 긴급 이송되었고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옷과 손에는 태주의 피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선명한 핏자국은 태주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수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밤새도록 이어졌고 서유는 피 묻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수술실 앞을 지키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민우가 서윤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위로하려 했지만 서윤은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민우는 서윤의 온 신경이 문 너머에 태주에게 쏠려 있음을 깨닫고 씁쓸함을 삼키며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함께 기다려주는 배려를 베풀었다. 서윤은 자신이 태주를 증오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자신을 대신해 쓰러지는 순간 그 증오보다 더 깊고 질긴 감정이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고 서윤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가 결과를 물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척추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소견을 밝혔다. 서윤은 태주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온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태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한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태영그룹 회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연약해 보였다. 서윤은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태주의 침대 곁에 섰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는 그를 내려다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태주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라고. 그러니 제발 일어나서 다시 나를 부려먹어도 좋으니 눈만 떠달라고 간절히 속삭였다. 그녀는 태주가 깨어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태주의 곁을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삶을 자처했다. 태영그룹의 경영 공백과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지금 눈앞의 남자가 숨을 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후 태영그룹의 비리 사건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고 납치를 주도했던 김전무와 반대파 세력은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여론은 자신을 희생해 비서를 구한 재벌 회장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하며 태주에 대한 동정론과 지지로 돌아섰고 주가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태주는 여전히 깊은 코마 상태에 빠져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서윤은 매일 그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낼 무렵 서윤이 태주의 손을 잡고 잠시 졸고 있을 때 태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서윤이 깜빡 잠이 든 사이 강태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은 기적의 서막과도 같았고 서윤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의사와 간호사를 호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태주를 불렀다. 의료진들이 긴급히 들어와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서윤은 숨을 죽이고 태주의 얼굴을 응시했는데 마침내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들어 올려지며 초점 없는 동공이 천천히 빛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안도감이 서린 눈빛을 보냈고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젖은 뺨을 만지려 했다. 서윤은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이 볼에 닿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태주는 마취가 덜 풀린 몽롱한 상태에서도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느리게 쓰다듬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태주의 회복 속도는 더뎠지만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유순한 태도로 치료에 임했는데 이는 과거에 불같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척추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동요하지 않고 재활 훈련에 매진했으며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버텨냈다. 서윤은 그런 태주의 곁을 지키며 수족이 되어 주었지만 태주는 서윤이 자신을 위해 물을 떠오거나 식사를 챙겨줄 때마다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제 그만 간병인을 쓰라고 고집을 피웠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또다시 시중드는 하녀처럼 만들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고 서윤이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부채감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를 놓아주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병실로 들어온 서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권했고 서윤은 태주의 비장한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맞은편에 앉았다. 태주는 품속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넉넉한 퇴직금과 함께 한민우의 건축사무소 추천서가 들어있었고 추천서에는 태영그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자필로 적혀 있었다. 태주는 덤덤한 목소리로 지난 5년간 너를 괴롭히고 착취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제 너는 자윤이 네가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 그는 서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거세하고 그녀를 경쟁자의 품으로 보내려는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린 것이었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윤은 태주가 건넨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올려 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자신을 놓아주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윤은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어 태주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찢어버렸고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태주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주에게 다가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회장님은 여전히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다며 나는 누군가가 시켜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태주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눈높이를 맞추며 내가 당신 곁에 남는 것은 당신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라 당신이라는 남자가 궁금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과거에 오만했던 강태주는 싫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지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이별까지 고할 줄 아는 지금의 강태주는 다시 알아갈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주는 서윤의 고백에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지만 서윤은 대신 대답이라도 하듯 태주의 입술에 짧고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다. 그 순간 태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서윤을 와락 끌어안으며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고 태영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태주 역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기업 문화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는데 직원을 소모품이 아닌 동반자로 대우하는 새로운 사규를 발표하고 과거 자신의 폭언과 갑질로 상처받았던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언론과 재계는 폭군의 귀환이 아니라 성군의 탄생이라며 강태주의 변화를 대서특필했고 태영그룹의 이미지는 창사 이래 최고로 상승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비서실장이 아닌 태영그룹의 최연소 전무이자 강태주의 약혼녀가 된 이서윤이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태주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태주와 나란히 앉아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며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태주는 회의 도중 서윤이 날카로운 지적을 할 때마다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경청했고 그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팔불출 같은 모습을 보여 임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서윤이 야근이라도 할라치면 직접 간식을 사들고 와서 안마를 해주거나 피곤하지 않냐며 안절부절 못했고 예전에 서윤이 하던 비서 업무를 자처하며 그녀를 애지중지 모셨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같던 회장님이 고양이 앞에 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소문에는 조롱이 아닌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태주와 서윤은 한강 공원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한민우와 마주치게 되었다. 민우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태주는 예전처럼 적개심을 드러내는 대신 먼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여유를 보였다. 민우는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을 들었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서윤을 바라보며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미련 없는 깨끗한 축복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민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 대신 서윤이 자신 곁에서 저런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과 감사를 느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기사에게 목적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의 별장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태주가 서윤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 장소였는데 정원 가득 서윤이 좋아하는 수국이 만발해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만을 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태주는 서윤을 에스코트하여 자리에 앉힌 뒤 직접 고기를 썰어주며 오늘은 내가 너의 전속 비서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즐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태주의 서툰 칼질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태주는 그 웃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려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식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포즈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나는 너를 소유하려 했지만 이제는 너에게 소속되고 싶다며 평생 너의 곁에서 너를 웃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고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손등에 경건하게 키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장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기울였는데 태주는 서윤을 품에 안고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서윤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삭막했을지 이야기하며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태주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남자가 완전히 변했음을 그리고 그 변화가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앞으로도 가끔은 싸우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말자고 말했고 태주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음 날 아침 태영그룹 본사 로비에는 출근하는 회장 부부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태주가 서윤의 가방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모습은 이제 직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주는 서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냐고 다정하게 물었고 서윤은 장난스런 표정으로 글쎄요, 비서님이 알아서 센스 있게 준비해 보세요 라고 대답했다.
태주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전무님이라고 답하며 허리를 숙이는 신용을 했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완벽하게 동등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집무실에 도착한 태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윤의 의자를 빼주며 그녀를 먼저 앉혔고 서윤이 업무를 시작하려 하자 잠시만 보지 말라며 그녀의 눈을 가렸다. 태주가 손을 치우자 책상 위에는 서윤이 좋아하는 라일락 꽃다발과 함께 오늘도 너의 미소를 볼 수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꽃 향기를 맡으며 태주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태주는 그 미소를 보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전율을 느꼈다. 과거 그녀의 미소가 다른 남자에게 향했을 때 질투로 뒤집혔던 그의 눈빛은 이제 오직 그녀만을 담는 깊고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는 평생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살아갈 것임을 다짐했다.